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부부가 사이비 주술사이자 무당이던 진령군에게 휘둘리던 구한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명성황후처럼 양극단의 평판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친정 식구들을 끌어들여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였고 무당과 주술에 의존하여 나라를 망가뜨린 인물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과 일제의 침략 앞에 애잔하게 희생된 조선의 국모라는 가련한 이미지가 그녀에게는 공존한다. 황야는 매천야록에서 설파한다. 우리나라 백성은 대원군 치하에서 두려움에 떨며 불평했는데 민씨 집권 후 오히려 대원군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돈이 1년도 안 되어 탕진됐고 벼슬을 팔고 과거를 파는 나쁜 정치가 잇따라 생겨났다. 사실 황연의 말대로 원자 탄생 후 아들의 복을 비는 대규모 국과 과도한 제사, 그리고 대궐 안에서 벌어지는 잔치와 놀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즉흥적이고도 지나친 재물의 하사와 관직의 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으로 벼슬을 파고 사는 매관매직이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은 후 기승을 부렸다. 잘 아시다시피 이모굴라는 무이영 소속 군병들에게 양이 절반밖에 안 되고 겨와 모래가 섞인 급료를 지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군인들의 소요가 일어나자 선의청 당상 민겸호는 주동자를 찾아 혹독하게 고문한 후 처형케 했고 이에 군병들이 격분했다. 1882년 6월 10일 창덕궁을 습격한 구식 군병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황후를 찾아서 죽이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명성황후의 정적, 흥선대원군의 부추김이 있었다. 하지만 군병들이 대원군의 말을 들은 이유는 황후가 고종을 제치고 국정을 농단하고 망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 난을 피해서 대궐 밖으로 도망치려던 황후는 그만 그녀의 얼굴을 아는 궁녀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 궁녀가 황후가 탄 가마를 가리키자 군병들이 달려들어 가마에 휘장을 찍고 황후의 머리채를 잡아서는 땅에다 내동댕이 쳤다. 난자당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그들 틈에 끼어있던 홍제이라는 군졸이 나섰다. 이는 내 누이로 상궁이 된 사람이다. 황후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 긴가민가하며 군사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홍제이는 얼른 황후를 둘러엎고 궁궐 밖으로 나갔다. 황후는 여기저기 헤매다가 충주목사 민흥식의 장호원 집으로 피신했다. 한편 군란으로 군병이 궁궐에 침입하자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수습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대원군은 황후에게 빼앗겼던 정권을 다시 장악하게 된다. 대원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아마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겠지. 왕비가 죽었다고 발표했다. 장호원에는 박씨라는 과부무당이 있었는데 그녀는 수많은 단골을 확보한 무녀로서 그 지방에서는 나름 유명했다. 당시 민흥식의 집에 여종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권녀가 무당 박씨의 단골이었다. 이 여종을 통해 명성황후와 무당 박씨의 만남이 이뤄진다. 박씨는 황후를 보자마자 서울에서 내려온 귀부인이라 직감했다. 권녀는 귀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황후 앞에서 입속에 혓바닥처럼 굴었다. 무당 박씨는 황후를 쳐다보며 말했다. 귀인의 관상이 있어 장차 큰 운이 올 것입니다. 황후가 솔깃해하자 덧붙였다. 이미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귀인의 상을 하시었고 지금 계신 이 댁에서 바라다 보이는 저 산은 궁망산이라 부르며 그 방향이 서북으로 향해 서울을 넘겨다 보오니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8월 보름경에는 반드시 서울에 올라가 귀한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황후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예언이 있을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황후는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 고종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황후의 편지를 받아본 고종이 환궁하라는 전가를 보낸 것이 바로 8월 보름날이었다. 황후는 개선장군처럼 입궁했는데 모녀와 함께였다. 황후가 대원군 축출하는 문제를 관려와 의논하니 청나라의 힘을 빌리라는 점괘가 나왔다. 그 말을 들은 황후는 고종과 의논하여 청나라의 힘을 빌려 대원군을 축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자 계획대로 청은 군대를 파견하더니 대원군을 납치해서는 천진으로 끌고 갔다. 모녀의 말대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풀린 것이다. 이후 황후와 고종은 모녀를 끔찍이 청해했고 아미타불이나 미륵보살이 세상에 강림한 것으로 여겼다. 고종은 모녀에게 진실로 영험하다는 뜻의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내렸다. 군의 칭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왕의 아들, 가까운 종친, 왕의 부친이어야 받을 수 있었다. 대원군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천민인 무당이 게다가 여자가 군호를 받은 것은 조선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무당박 씨가 서울에 입성했을 때 따로 거처가 없었다. 그래서 황후와 함께 궁궐에서 살았다. 황후는 남들에게 말 못할 온갖 근심 걱정을 무당박 씨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다. 무당박 씨가 아픈 곳을 만져주면 고통이 씻은 듯 없어지는 듯 했고 굿을 해주면 온갖 시름이 사라지는 듯 했다. 이러면서 황후의 무당에 대한 의존은 꼬리 9개 달린 여우에 홀린 것처럼 더욱 커져만 갔다. 한동안 궁궐에 머물던 무당박 씨는 관우사당을 지어주면 그곳에 머물겠다고 했다. 이에 동소문 안쪽에 관우사당을 건설했다. 이 사당은 서울 북쪽에 있어서 북관왕묘 또는 북묘라고 불렸다. 고종은 북묘 완공을 축하해 참배했는데 문무백관은 물론 왕세자도 함께했다. 고종의 북묘 참배는 겉으로는 관우장군 참배였지만 실제는 무당 박씨 참배였다. 북묘의 주인이 무당 박씨였기 때문이다. 황후와 고종은 진령군의 말을 곧 관우장군의 말로 존중하고 믿었다. 명색은 고종이 국왕이었지만 그 위에 명성황후, 그 위에는 진령군이 있었다. 진령군에게는 밤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었다. 그녀가 밤에 궁궐에 들어가는 말은 다음 날 아침 여지없이 고종의 왕명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이었다. 바야흐로 주술과 굿에 의한 정치가 온 나라에 판을 치게 된 것이다. 진령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녀에게 빌붙으려는 자가 줄을 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유인이다. 훤칠하게 잘생긴 이유인을 본 진령군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그를 양아들로 삼았다. 두 사람은 곧 내연 관계가 되었는데 이유인의 의도대로 진령군은 이유인을 자기만큼 영험한 박수라고 황후에 추천했다. 이유인은 금강산 정기를 서울로 가져와야 나라가 태평해진다는 가머니설로 황후를 미혹시킨 다음 금강산 1만 2천 봉에 굿을 하도록 황후에게 종용했다. 그 말을 들은 황후는 봉우리마다 쌀 한 석과 돈 10량을 바쳤는데 총 1만 2천 석과 12만 양의 국고가 허비됐다. 이렇게 무당이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으면서 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고 국고는 고갈됐다. 1887년 10월 14일 이유인은 고종의 특명으로 희천 군수로 임명된다. 이후 양주목사, 병조참판, 한성부 판윤,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법부대신 등 고관대작을 섭렵한다. 하지만 이때 경천동지할 큰일이 생겼다. 청나라가 이긴다는 진령군의 예언과는 달리 1894년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이다. 그 결과 황후와 고종은 사실상 일본의 포로가 된다. 이때 진령군과 그녀의 양아들 이유인은 혹세무민의 죄목으로 투옥되는데 감옥 안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진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무당의 12년 권력은 이때부터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진령군은 사이비 주술사이자 잔꾀를 부리는 무당일 뿐
명성황후나 조선의 수호 신령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무렵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 일본에 의해서 벌어진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명성황후가 조선 주재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가 지휘하는 일본 낭인 등에게 1895년 경복궁에서 시해되는 것이다. 광화문 등을 통해 국내로 난입한 놈들은 무단 침입을 꾸짖는 고종의 어깨에 무리하게 손을 얹어 주저앉혔으며 세자의 상투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칼등으로 목덜미를 후려치는 행패를 부렸다. 그들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왕비를 참혹하게 살해한 뒤 그 사체를 능욕하였고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황후가 무당과 주술에 현혹되어 우리 역사와 백성의 지은 죄는 별도로 하고 남의 나라 황후를 칼로 죽이고 그 사체를 능욕하고 기름을 부어 시신을 태우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된다. 다른 한편 명성황후의 무당이나 주술바라기만큼이나 고종 황제의 미국 바라기도 심각했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과 미국의 조미수호통 상조약 조인식이 열렸다. 조약에 서명한 이들은 조선의 정권대사 신원과 미국 정권대표인 로버트 슈펠트 해군 제독이었다.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른 한쪽 정부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한다. 위의 조약에는 제3국이 조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면 미국이 자동 개입해서 조선을 돕는 중재자가 된다는 거중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종을 비롯한 조선 조정은 바로 이 거중 조정 조항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미국을 향한 한없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강대국들의 야욕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근거는 청나라 사람 황준원의 책 조선책략이었다. 그 책에 의하면 미국은 원래 영국의 속국이었다가 100년 전 조지 워싱턴이 분발 자립하여 독립한 나라이다. 그 뒤로 미국 사람들은 워싱턴의 유훈을 지켜 예의로 나라를 세우고는 다른 나라의 토지와 백성을 탐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정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약소한 나라를 돕고 선의를 유지하며 유럽인들에게 악행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조선은 반드시 이런 공평한 나라를 끌어다 우방으로 삼으면 화를 면하게 된다고 하면서 미국을 대인배의 나라라고 황준원은 치켜세웠다. 조약 체결 1주년을 맞이한 1883년 미국을 방문한 외교사절단 조선보빙사 일행은 체스터와서 미국 대통령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 모습은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사진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고종은 최초의 근대적 국립학교이자 영어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군사교관을 초빙하여 최초의 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연무공원도 설치 운영했다. 어려울 때마다 어디선가에서 나타나 도와줄 것 같았던 미국을 향한 고종의 일방적 애정 공세는 끝도 한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다. 기대와 달리 미국은 조선을 위해 단 한 번도 나서주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본을 지지함으로써 조선을 더욱 공경에 빠뜨렸다. 고종은 기울어져가는 대한제국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를 초청한다. 고종은 황태자와 함께 친히 앨리스를 영접했고 황실 가마까지 내줬으며 거리마다 성조기를 매다는 등 국빈으로 대접했다. 그리고 앨리스를 덕수궁 중명전으로 초청해서 함께 공식 오찬을 나눈다. 고종이 최초로 여성과 겸상해서 식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걸 어떡하나. 앨리스 초청 50여일 전인 7월 29일 미국은 일본과 이미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다. 밀약의 골자는
미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각각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미략은 앨리스가 포함된 미국의 아시아사절단 단장격인 미국의 국방장관 월리엄 태프트와 일본의 수상 가스라 타로 사이에 맺은 것이었다. 태프트는 이 미략을 맺고 중도 귀국했고 대통령의 딸 앨리스 일행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가 고종의 초청을 받고 조선으로 놀러온 것이었다. 약혼자와 함께 여행 중이었던 앨리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내민 대한제국 황제를 농락한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잔인한 짓이었다. 앨리스는 1934년 출간한 자서전 혼잡의 시간들에서 오찬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황제와 마지막 황제가 된 그의 아들은 우리 공관 근처의 덕수궁에서 남의 눈을 피해 생활했다. 며칠 후 궁궐 내에 유럽식으로 꾸민 건물인 중명전에서 점심을 먹었다. 위층 방으로 안내받아 접견한 후 키 작은 황제는 자기의 팔은 내주지 않은 채 무례하게 내 팔을 잡았고 비틀거리며 매우 좁은 계단을 내려가 평범하고 냄새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20대 초반의 대통령 딸은 고종을 키 작고 무리한 황제라고 표현했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 대접을 했더니 냄새나는 식당이라고 모욕했다. 그뿐만 아니다. 앨리스는 승마복 차림에 시가를 피워가며 고종을 아련했고 명성황후 능에 가서는 능을 지키는 수호 상위에 떡하니 걸터앉아 사진을 찍는 무리를 저질렀다. 철없고 무리한 행동이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렸다 한들 남의 나라와 남의 문화를 향한 존중이 하나도 없었다. 문제는 앨리스가 대한제국을 농락하고 돌아간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1905년 일본이 주도한 을사늑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가장 먼저 주한 공사관을 철수한 국교 단절 국가가 됐다. 수호조약의 거중 조정 언약을 찰석같이 믿은 고종의 애정 공세는 슬픈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았다. 명성황후와 고종이 가지고 있었던 허황된 망상, 잘못된 선택, 그리고 망국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120여 년 전에 벌어졌던 일을 교훈으로 삼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자꾸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대자비가 아니라 역사의 반복이자 당장이라도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무섭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한 편 한 편을 더욱 알차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양보다 질에 몰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